민간 소비 영역에서 히트 상품이 뭔지를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한 습관이고, 지수는 뭐 별론데 개별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책에 보니까 주식시장의 장세를 그 네. 사계절에 비유한 그 내용이 책에 있던데 네. 그 우라가미 기니어죠. 네.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우라가미 고니오라는 일본의 이제 테크니션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네. 그분이 쓰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상당히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전 같은 맞아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 네. 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읽어보셨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글을 읽고 상당히 많은 영감도 받았고, 또 실제 제가 수시로 꺼내보면서 네. 아, 지금은 어떤 국면이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적절하지, 뭐 그렇게 참고를 하는 책인데, 또 되게 간단합니다. 그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두 가지 팩터예요. 네. 하나는 유동성, 유동성. 네, 하나는 경기 상황. 그래서 주식시장이 경기 상황과 네. 유동성의 증감에 따라서 네. 네 가지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의 제일 첫 번째 국면으로 금융시장의 봄은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네. 중앙은행이 돈 유동성을 확장시켜서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돈을 풀었는데 네. 이 풀린 돈들이 뭐 주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으로 배분되면서 네. 자산 가격 먼저 올라가고 실물 경기는 아직 못 따라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작년 코로나 때 네, 작년 3월 이후에 연말까지가 네. 거의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때 제가 현장에서 한 6, 7월 달쯤에 고객분들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네. 아니 경기는 안 좋은데 왜 맨날 주식은 오르냐. 맞아.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맞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주식을 사는 거냐. 맞아.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책에. 네, 그래서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네. 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반등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봄에 해당하는 국면이고, 그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어쨌든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돈을 푼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에도 쓰이고 뭐 소비에도 쓰이고 고용도 창출하게 되면 이제 경기가 후행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실적 장세라고 불리는 네. 여름은 경기도 회복되고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기 편한 아니면 좀 제일 이해되는 아 그래 실적 좋은 기업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언제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 걱정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다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 네. 중앙은행이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네. 이게 좀 너무 과열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근데 어쨌든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은 좋은 상태인데 돈이 이제 좀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좀 자산 가격에 좀 거품이 조금씩 네. 좀 빠질 수 있는 요때가 가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회수된 상태에서 경기까지 꺾였다. 네. 그럼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경기 순환의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중앙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을 겪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봄, 여름, 겨울, 가을에서 이 1년에 아,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매년 온다는 분기별로 그런 온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네, 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네. 오해하실까 봐. 겨울 오니까 주식시장 겨울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딘데요? 지금은 사실 뭐 논쟁의 여부가 있는데, 네. 글로벌 전체로 볼 때는 아직은 실적 장세의 뭐 중반을 넘어간 단계인 것 같고,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이제 뭐 미국 시장 대비 좀 많이 언더퍼폼해 있어서 어쨌든 좀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도 보면은 기업들 중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네. 또 그 중에 일부는 뭐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는 업종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이 미국 기준으로는 돈을 조금 내가 뺄 수도 있어라고 경고는 하지만 실제 돈이 빠진 건 없어요.
특히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돈을 뺀다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더 주는 증가량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양을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라고 그렇죠. 봐야 될 텐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단 지금은 뭐 여름의 초입은 아닌 것 같고 네. 여름이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여름이 지속되다가 네. 이제 가을로 접어들 거냐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는 이제 주제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때는 좀 어떤 특징 포인트 네.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비의 주체가 좀 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소비의 주체. 네. 두 번째는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이 중요해지는 네. 시기가 좀 경험적으로는 요 시기인데 네. 소비의 주체 먼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금융장세 때는 민간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도 돈이 별로 없고 네. 뭐 가게는 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돈을 써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도 풀어주고 중앙정부는 뭐 보조금이나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맞아. 실제 그 가게의 호주머니에 돈을 이제 꽂아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라도 좀 해봐 그렇죠. 라고 독려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네, 금융장세 같은 경우가 특히 금융장세에서 실적상승 초반 같은 경우가 소비의 가장 큰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정부 지출 관련된 산업들이 모멘텀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보조금을 준다든가. 네. 뭐 대표적으로 작년 같을 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였는데 전 세계 모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전기차로 바꿔 타봐. 이러니까 이제 자동차 구매를 좀 이렇게 주저하던 사람들도 네. 보조금 받으면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소비들이 이제 벌어질 때고,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좀 정책적인 보조금이 나오면서 좀 이 소위 산업의 수요를 만들어주는 네. 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하기 편하고,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도 각국 정부가 예산 배정해가지고 일단 백신만 개발하면 내가 무조건 사줄게. 어떤 경우에는 뭐 그 R&D 비용을 먼저 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네. 또 정부 보조금이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재원이 생기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그런 섹터들이 좀 좋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패드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들은 결국 물가 걱정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경기는 살아난 상태에서 이게 인플레로 이어지면 경기가 꺼질까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지갑을 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얼마든지 돈을 퍼주고 싶겠지만 네. 이게 잘못 판단해서 인플레로 이어질 경우에 여태까지 쏟아부은 돈이 효과가 사라져버리면 이것도 수습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소비 주체였던 정부가 이제 돈 쓰는 게 조금 주저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조금 규모도 조금 줄어들 거고, 뭐 통화를 푸는 것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 소비를 이어가야 어쨌든 뭐 경제가 돌아갈 텐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실적 장세 이후에 소비 주체들이 과거에 보면 네. 대부분 민간에서 이제 소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년 반 가까이 좀 보조금도 풀었고, 네. 경기도 회복되면서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임금도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 여력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죠. 그래서 실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1년도 이후에 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불렸던 네.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민간 소비에서 히트 상품을 낸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는 나라에서 어느 분야를 지원할 거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뭘 사고 싶어 하냐, 내 동창 내지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사고 싶어 하냐, 그리고 평소에 안 쓰던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네.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그림에서 뭐 매크로나 산업적 관점보다는 그 히트 상품 하나하나가 되게 네.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되는 이런 시장이 되고, 첫 번째 특징은 소비의 주체가 네.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민간 소비 영역에서 히트 상품이 뭔지를 좀 찾아보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습관이고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텀업 리서치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예. 그냥 내가 예를 들면 뭐 단적인 걸로 10년 동안 쓰던 치약이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제가 10년 만에 쓰던 치약을 바꿨어요. 근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야.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자면 이거는 누가 만드는 제품인 거야. 보면서 이 회사 재무제표도 한번 뜯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요새 다 이 제품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이 있으면 그때 그 보고서 찾아보면서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매출 나는데 이 속도면 내년에는 한 700억? 내년에 뭐 1000억까지도 늘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밸류에이션이 뭐 10배도 안 되지? 뭐 이게 이제 아이디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전처럼 뭐 이렇게 신문이나 뭐 큰 그림 보면서 앞으로 뭐 어떤 특정 산업이 유망하다고 하니 뭐 꿈을 가지고 뭐 가자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어떤 실생활이나 내 주변의 작은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개별 기업의 실적과 시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 주체의 변화 이후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게 어쨌든 이제 지수 자체가 오르는 힘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코스피 고점이 뭐 3,300을 강하게 돌파해서 뭐 4,000까지 갈 거야 이런 어떤 큰 전망을 가지고 대응한다기보다 그냥 지수는 뭐 제자리에서 그럭저럭이더라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지수는 뭐 별론데 개별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거고 실제 그 지난 어떤 2011년의 차화정 장세 이후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 출발했습니다. 정부 소비보다는 민간 소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대응해 주냐가 결국은 뭐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2011년 당시에 그 예시 종목이랑 뭐 그런 거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종목들을 그때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은 코스피가 고점 찍은 게 11년 4월이거든요. 그때 2210 정도 찍고서 1600 중반까지 9월 달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5개월 만에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지는데 그리고서 다시 코스피가 2011년 4월에 지수를 회복하는 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간 박스피죠. 소위 박스피. 그러니까 하단 한 1750, 상단 한 2100을 한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년간 이제 횡보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11년도 고점 찍고 딱 그 다음에 12년도 때도 이제 똑같은 박스피였는데 그때 좀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올랐던 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중국 소비재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중국 소비재 대표 종목은 그 당시에 이제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이 두 가지 종목인데 공통점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가 아니라 화장품 ODM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요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2012년도에 나왔던 한국콜마나 콜마 그 코스맥스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중국의 중산층이 확대돼서 중산층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소위 아시아 컨슈머 섹터가 유망하다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북경에 법인을 차려놓고서 북경 그가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ODM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뭔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때 최초에 팔리던 거는 설화수가 아니라 그냥 화장품 자체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이제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뒤이어서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법인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중국 수요 대응을 좀 늘리겠다고 하면서 아시아 컨슈머에 해당하는 중국 소비재 기업들이 상당히 화랑이었고 그때 재밌었던 종목이 빙그레라는 종목이 있어요. 빙그레? 네. 그래서 빙그레가 그때 바나나 우유가 히트치면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류스타 한 명이 그걸 광고를 했는지 그 드라마에서 먹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화권에서 제가 먹는 저 우유 뭐야 해가지고 중국 관광 오시는 분들이 명동에 가면 그렇게 바나나 우유를 찾고 또 실제
빙그레가 그 수출을 많이 안 할 때인데 막 중국에서 막 바나나 우유 이렇게 막 오퍼가 들어오고 막 이럴 때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중국 소비재스러운 종목들이 2012년도 상당히 좀 큰 부각을 받았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주인데 네.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주 중에 대표적인 것도 이제 컴투스, 뭐 게임빌 이런 종목들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게임의 대표는 PC 뭐니 뭐니 해도 게임은 PC방 가서 하는 게 그쵸. 최고의 덕목이고 소위 이제 리니지로 대표되는 MMORPG 이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돈을 잘 버는 애들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보고서 찾아보면 그 우리나라 이제 아이폰이 아마 네. 들어온 게 제 기억에는 2009년 말인가 10년 정도였거든요. 또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오고 네. 뒤이어서 이제 삼성의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하면서 10년, 11년, 12년도에 소위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피처폰으로 안 됐던 게임들이 네.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대형 게임사들은 무슨 게임을 휴대폰으로 하느냐. 맞아. 역시 게임은 그래픽 빵빵하고 이런 게 주류였는데 소위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던 뭐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회사들이 이제 히트작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또 그게 이제 한 2, 3년 이어지면서 소위 이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 막 매년 성장하는 시기들이 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현상이 새로운 플랫폼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그쵸.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컨텐츠가 따라붙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먼저 보급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란 컨텐츠가 올라가면서 네. 소위 이제 플랫폼의 변화에서 오는 주도주군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마지막은 신성장 산업이라고 그래서 네. 바이오주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코롱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좀 인보사 임상 여러 가지로 좀 논쟁들이 있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인보사라는 이제 신약이 유전자 치료제 컨셉으로 임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임상이 쭉 성공이 되면 이게 결국은 기술 수출도 될 수 있고 뭐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되게 크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코롱생명과학이랑 메디톡스 같은 바이오 회사들이 매출이 막 성장할 때거든요. 네. 근데 공통점을 보면 소위 그 직전 장을 주도했던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장에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굵직한 회사들, 뭐 현대차, 롯데케미칼, 네. 뭐 SK, 뭐 에너지. 그 당시 종목군으로 치면 좀 중소형주에 해당한 섹터들이에요, 대부분. 화장품 OEM, 게임,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장이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받았던 업체들이 이제 하나는 소비재, 하나는 플랫폼의 변화, 또 하나는 이제 신성장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묶이면서 네. 12년도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런 섹터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13년도에 좀 조정을 받다가 14년도에 기억나시겠지만 14년도에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인 예전에는 삼성 LNS였죠. 네. 마스크팩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진짜 시장의 가장 큰 주도주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5년도 넘어가면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면서 또 바이오가 한번 또 시장을 한번 뒤엎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섹터들이 그냥 그 해 한 해의 이슈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계속 뭔가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네. 좀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창출했던 게 그 2012년 박스권 초입 때 장의 색깔이었는데 네.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고민하면서 그때의 장 색깔과 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공부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슷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 박스권처럼 이번에도 박스권이 좀 지속될 확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죠? 지수가 맞게 신고가로 치고 나가는 그런 막 시원한 느낌의 장은 아닐 것 같은 게 그냥 이게 그냥 뭐 제 어떤 뭐 개인적인 네.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때 봤었던 좀 네. 보편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레벨업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금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 모멘텀이나 어떤 산업 성장력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유동성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네. 특정 섹터에서는 이제 좀 좋은 시세가 나고 반대쪽에서는 좀 네. 서운한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그 당시의 박스피와 지금 만약에 박스키가 뭔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좀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유사점은 그 2011년도에도 사실 네. 한국 시장의 이제 박스피의 출발점은 그 미국의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확 풀어갖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유동성 확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3년간 네.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좋은 상황들이 왔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페드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또 그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따라서 다른 나라 은행들도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네. 꼬리표가 없거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일단 돈을 푸는 거예요. 뭐 제가 1달러를 찍으면서 너는 한국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거라 이러면서 찍지 않아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풀어서 이 돈을 갖고 뭐라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급받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지는 이제 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유동성이 확장될 때 보면 생각보다 알 수 없는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오른다거나 되게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현상들이 벌어진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회수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지금 어디에 가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지 중앙은행은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전체로 봤을 때 좀 물가 걱정이 되는 시기에 아 이제는 조금 내가 그동안 도와줬던 걸 좀 회수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 돈을 이제 무언가를 팔아서 네. 어쨌든 회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무언가에 어디에 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꼬리표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찌됐건 미국 중앙은행에 좀 뭔가 유동성을 회수하려 움직임이 있을 때 네. 어느 나라인가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가 부실한 게 좀 터지죠. 그러니까 나라는 계속 바뀌었는데 한 30년간 공통적 현상을 보면 돌아가면서 어느 나라인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99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 네. 뭐 동남아랑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좀 IMF라는 좀 힘든 국면을 겪었던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국면들이 전 세계 돈이 회수되다가 한국에도 동갑화 했는데, 미안, 우리는 달러가 없네? 원화로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돼. 달러로 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달러를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2011년도에는 남유럽에서 터졌죠, 그때.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가장 화제였던 단어가 피그스라고, P-I-G-S. 네. 포르투갈의 P, 네. 아일랜드의 I, 그리스의 G, S가 스페인, I가 이탈리아인가? 네. 이탈리아였던 것 같네요. 피그스라 그래갖고 이제 소위 그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네. 포르투갈이랑 그리스가 제일 먼저 뭔가 이렇게 좀 국가 부채가 너무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이 회수되니까 네.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실제 그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라토리엄 비슷하게 선언하면서 정권도 막 바뀌고 좀 네. 격동의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미국 중앙은행에서 어쨌든 뭔가 자금을 조금 빼려는 액션들이 있으면서 각국 은행들이 이제 조금씩 돈을 뭔가 준비를 하는데, 네. 그 충격을 체력이 좋은 나라들은 네. 어느 정도 그냥 변동성을 갖고 버텨내는데, 좀 체력이 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호가가 얇아진 시장에서 작은 자금 갖고도 시세가 변동하듯이 작은 금액을 뺐는데 갑자기 출렁출렁 하면서 뭐 연쇄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르투갈이랑 이제 그리스가 그때 제일 취약했었는데, 네. 이쪽 같은 나라들 경우가 이제 이 두 나라가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했던 어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출렁거릴 정도의 어떤 공급망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좀 덩치 큰 나라들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 포르투갈, 그리스 우려로 시작했던 게 저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국가 부도 위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 CDS 프리미엄이 처음에는 그리스, 포르투갈만 상승하다가 네.
얘네가 뜯어보니까 뭐 이탈리아랑 스페인 쪽의 은행들이 이쪽에 자금이 좀 가 있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우려가 확산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뜯어보니까 독일이랑 프랑스에 있는 큰 은행들이 또 이탈리아랑 뭐 스페인에 또 포지션이 많다 이러면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했던 게 전 유럽으로 약간 확산돼 버리는 이런 국면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만들어낸 게 아까 얘기했던 11년 4월에서 9월까지 급격하게 빠졌던 그런 하락들 만들었는데 어찌됐건 뭔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네.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에 이제 회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취약한지는 뭐 지금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뭐 누군가는 조금 더 취약한 나라들 쪽에서 좀 위기들이 좀 보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충격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남유럽보다는 훨씬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 지수는 박스피였지만 새로운 업종들과 종목에서 투자의 기회는 만들어주면서 그 시기를 겪어냈었고 어느 나라인가는 또 그냥 뭐 전체 지수가 다 빠지면서 위기를 겪었다는 나라도 있을 텐데 유동성 회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11, 12년과 제일 큰 차이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팬데믹은 전염병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봉쇄로 이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파열음들을 낸 거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각국 정부가 소위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복귀를 계속 시도하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보다 계속 더딘 거죠. 맞아.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번지고, 가려고 하면 뭐가 번지고, 근데 뭔가 좀 피로도는 자꾸 쌓여가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경기나 경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통제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11, 12년도보다는 투자 관점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닌가. 지금 바이러스 얘기하셔서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시장이 사실 굉장히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오프닝 주식 전망이 좋다고 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랑 오미크론이 좀 이후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저도 1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뭐 구독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저도 판단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변이가 확산될 건지 뭐 정말 뭐 치사율이 높은 건지는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만들어낸 용어고 결국 핵심은 일상으로의 복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님 포함 저희 가족 포함 모두의 일상이 걸리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간에 평생 갇혀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제 시도하면서 어떤 나라는 조금 빨리 복귀할 거고 어떤 나라는 더디게 복귀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으로 언제 복귀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분출되는 게 리오프닝주의 반등일 텐데 확실한 거는 뭐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뭐 좀 질병 통제가 되면 좀 빠르면은 올해 한 연말부터 좀 일상으로 복귀가 좀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늦춰진 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관련 주식들도 이미 다 그 실망감을 주가로 반영해서 대부분의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게 다 상승하기 직전 가격까지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이 주식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문제는 그냥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거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뭔가 변수도 커지고 시기도 늦춰지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정말 뭐 치사율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기존 백신으로 통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주식들을 먼저 진입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간 직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직관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위 리오프닝으로 고생했던 업종들이 뭐 대표적인 게 항공, 뭐 여행,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물류망들도 어쨌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었고 네. 이 섹터들이 언제 회복될지는 저도 뭐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플레이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간의 되게 극단적인 이 통제 상황을 겪으면서 그렇죠. 항공을 포함해서 소위 리오프닝과 관련된 대면 접촉과 관련 업종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 10대 개 업체들이 난립했다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그렇죠. 뭐 장사를 접었고 어떤 회사 조금 여유가 되는 회사들은 그참에 조금 경쟁 회사들을 싸게 인수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이 업종의 경쟁 강도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 경쟁할 것도 없는데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산업에 뭔가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적어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기존보다는 더 큰 어떤 매출의 회복력을 보여줬던 게 통상적인 사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소위 2003, 4년 중반에 슈퍼사이클하게 온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정말 되게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치 산업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업이 뭐 수십 년간 기업이 줄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빠져 있다가 그 다음 사이클에 레벨업하고 또 하락 사이클에 또 구조조정 됐다가 그쵸. 살아남은 기업은 그 다음 사이클 레벨업하고 네.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워낙 커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좀 되게 힘든 변동성들이긴 한데 어쨌든 공통점은 어떤 특정 산업이 공급하는 숫자가 줄어든 다음에 오는 사이클에서는 네. 그 전에 봤던 사이클보다는 이 기업의 이익에 늘어나는 폭은 항상 컸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또 뭔가 돌아갈 준비들을 할 텐데 그냥 그때 요번에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서 그냥 재무제표 제일 좋은 애들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더 버틸 만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시기를 겪어낸 다음에 뭐 좋은 투자 기회가 올 것 같고 근데 똑같은 섹터에서 주식을 골라도 이럴 때는 기왕이면은 무조건 1등 기업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게 불황이니까. 네, 왜냐면 이 두 번째는 살아남으면은 많이 오를 텐데 이게 한 1, 2년 예를 들어 더 길어진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살아남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리오포닝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공급망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M&A의 주인공이거나 내지는 이게 좀 실제 버티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에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